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퍼스트그룹의 한영재입니다. 자, 제가 요즘 전국에로 강의를 다닌다고 좀 많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 Y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왜 암호화폐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강의를 하려면 보통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이걸 유튜브에서 소개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 편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좋은 자료가 하나 있길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테드 강연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에서 골든 서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옆에 써 있죠.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 정하고 그 후에 어떻게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왜라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Y라는 부분, 즉 신념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 섞어 얘기하면, 우리가 암호화폐를 하고 있는데 테헤란노라에 가보면 암호화폐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바이런이 동글뱅이 이렇게 네트워크 그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왜라는 부분이, 우리가 암호화폐를 왜 준비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좀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강연 때 이렇게 우리는 왜 암호화폐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바로 양적 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S 다큐멘터리 보면요, 야,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의 통화를 늘리는 정책이다. 즉 금리가 10%대다. 그러면 은행으로 많은 돈이 쏠릴 거니까, 즉 시중에는 돈이 좀 없게 될 겁니다. 반면에 금리가 계속 낮아지니까 시중에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채권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자산을 풀어서 시중에 돈을 다시 끌어들이는 정책을 피운다. 즉 돈이 계속해서 시중에 풀리는 정책을 쓰는 걸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적 완화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불 준비 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은행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잠깐 살짝 들어가 볼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농협이나 국민은행, 기타 은행들은 많이 들어가도 우리가 살면서 솔직히 한국은행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들어갈 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화 정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급준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말 되게 많아요. 말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지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제도. 여러분들이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국민은행에 있는 모든 가입자들이 한나라시에 가서 내 돈 주세요라고 하면 국민은행은 그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안 된다라고 알고 있죠. 못 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주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질문해 보면 못 줄걸요? 라고 다 답변을 하세요. 근데 왜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같이 하면 이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급을 준비하는 제도다. 그럼 이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기주택 마련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만 원을 월 100만 원 넣으면 그 돈은 100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대출이 나갑니다. 정기적금은 100만 원을 넣으면 약 2만 원 정도만 남기고 모두 다 대출이 나갑니다. 그럼 우리 월급 통장 같은 거 있죠? 월급 통장, 기타 예금 이런 것들은 100만 원 들어오면 약 7만 원만 남기고 모두 다 대출이 나갑니다. 내 돈을 가지고 대출을 막 내보내요.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는데 은행은 그 돈을 2만 원, 7만 원만 남기고 모두 다 대출을 내보내요. 나의 허락 없이. 이런 거를 바로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제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어요. 길 가다 줬던 뭐 하던 어쨌든 1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이 돈은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치킨도 사 먹고, 그쵸? 친구들하고 스크린 골프도 가고요. 재미나게 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돈을 대출받은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만 원, 2만 원 정도만 놔두고 5만 원 남기고 대출을 내보냈다고 봐요. 그럼 95만 원이죠. 100만 원이 95만 원 대출이 나갔어요. 저는 이 100만 원을 쓸 거고 95만 원 대출받은 누군가도, 누가 이렇게 95만 원 세가지고 현금으로 주진 않잖아요. 누군가도 통장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은 제가 쓰고 95만 원 대출받은 분도, 이분도 치킨 사 먹고 그런 데 쓰겠죠. 그리고 이 돈은 또 5만 원 정도 놔두고 90만 원 또 대출 나갈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돼서 대출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EBS 자료에서 보면요. 100원이 있는데 이 돈은 한 10원인가 90원 대충 나갔어요. 이 100원도 쓰고 90원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시중에 190원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90원을 조폐공사 찍어가지고 90원을 발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컴퓨터 전산상에서만 돈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5천억 대출을 받으면 5천억 가계대출이 5천억이 생기면 이 돈은 순간 6조 60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급준비율 제도에 따른 대출 제도예요. 법적으로 아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가 됐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오늘 다루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지급준비율 제도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컴퓨터 전산상에 돈이 늘어나고 이 돈은 실물 뭐 떡볶이도 사 먹고요. 그래 커피도 사 먹고 실물 물건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돼 있다는 게. 그럼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은 생물과 같다. 그쵸? 시중에 돈이 많아진 거예요. 컴퓨터 전산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급준비율 제도에 따른 대출 제도는 국가가 마련한 야바이 게임이다라는 내용이 이 이비스 자료에 나와요. 제가 이따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중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물가 상승이죠. 보통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지만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물가가 올랐다는 거는 이 물건을 가져오는데 돈의 수량이 늘었다는 거죠. 돈의 수량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겁니다. 91년 내 버스 편제이 14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죠? 1,300원, 1,400원 하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드셨던 짜장면의 가격과 지금 사 먹는 짜장면의 가격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500원, 1,000원이면 짜장면 먹었는데 지금 강남 가서 짜장면 먹으려면 8,000원에 발레 파킹비 2,000원까지 해서 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급준비율 제도라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이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40원 하던 버스비가 얼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짜장면 500원, 1,000원, 2,000원이나 먹었던 짜장면이 지금 7, 8,000원 줘야지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짜장면이 밀가루가 금밀가루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짜장면 얼마나 고기도 들어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없죠. 자, 이렇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이거를 초인플레이션까지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양적 완화, 즉 인플레이션이 나는 것의 기초, 즉 지불 준비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돈들이 인플레이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떻게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깊숙하게 들어보시고 싶으시면 제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